간략하게 인사드리고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소현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설명의 순서는 이 정도로 개괄적으로 될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지난주, 이번 주 이렇게 고1, 고2 학생들이랑 수업을 좀 하면서 여러 가지를 좀 물어봤어요. 이제 예비고1 설명회가 있다. 가서 혹시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들이 있냐? 이런 것들을 좀 물어보다가 좀 솔직하게 선생님들께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많아서 오늘 최대한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얘기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되는지 그런 얘기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희망학교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똑같은 수학 실력을 갖고 있어도 휘문고에 가느냐 단대부고에 가느냐 중동고에 가느냐에 따라서 점수가 거의 한 2, 30점 이상 차이가 날 수도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수학은 결국에 시험지의 세팅이 가장 중요한 과목이라서 어떤 시험지가 출제가 되는지 객관식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서술형 채점 기준은 어떤지 등등에 따라서 성적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그를 위해서는 해당 학교 기출문항을 꼭 45분 정도를 재고 풀어보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45분 같은 경우에는 원래 50분이잖아요. OMR도 쓸 시간이 없을 거고 그리고 실제로 학교에서 보는 것 같은 압박감이 없기 때문에 45분 정도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80점이 나오지 않는다면 한번 재고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기는 합니다. 네, 고등학교는 이제 사실 중학교 때 성적 산출과는 많이 다르다는 점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중요한 거는 독립사건으로 생각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학교 때 모든 성적을 A를 받았다고 해서 올라가서 꼭 1등급을 받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세팅의 시험이다. 성적 산출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앞으로의 수강 과목에 대해서도 고민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 중3 여름방학 때 즈음부터는 수강 과목에 대한 고민은 거의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중3 때는 겨울방학 직전에 대수, 미적, 확통 등등 마지막 선행을 진행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겨울방학에는 이제 바로 다음 학기 내신인 공통수학 1에 대한 심화 적응 그리고 공통수학 2에 대한 기틀을 좀 제대로 다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고1 여름방학, 고1 겨울방학 등등 바로 다음 학기에 심화를 적응하고 그 다음 학기에 내신 과목의 기틀을 다지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현재 고1 여름방학 때는 당연히 공수2의 심화 그리고 대수에 대한 기틀을 다지는 이런 수강 과목들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학교에 따라서 기하나 확통 또는 인공지능 수학 등등 선택 과목 정도를 간단하게 특강으로 추가하시는 정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를 많이 벗어나면 오히려 좀 더 성적을 받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고등학교에 올라가게 됐을 때 결국에 어느 정도의 성적권을 기준으로 잡고 공부를 해 나가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좀 잡아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은 5등급제에서 대학을 간 학생들이 없기 때문에 9등급제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보통 2점대 초중반 안쪽에 들어가는 학생들이 정시 또는 수시에서도 좋은 성적들을 내왔습니다. 5등급제로 환산하면 1.5등급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퍼센테이지로 보면은 한 15% 내외의 학생들이 결국엔 수시로도 스카 이상을 가고 정시로도 메디컬까지도 지망하게 되는 그 정도의 성적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예비고1 설명회를 하게 되면요. 한 10%에서 15%를 기준으로 잡으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어머님들 표정이 썩 그렇게 좋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고1, 고2 갔을 때 5, 1등급인 학생들이 굉장히 많다. 10명, 15명 이렇게 된다라는 소리도 많이 들으셨을 거고 그러면 결국에는 5, 1등급을 목표로 잡아야 되는가 모든 과목의 1등급을 목표로 잡아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하지만 여기 나와 있는 성적권은 9등급제 내신이었을 때 고1 애들의 3월 모의고사 성적을 기준으로 내신 9등급제를 등수를 낸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전국 단위 1등급 커트라인은 88점이었어요. 하지만 수학에서 4%인 1등급은 100점, 11%인 2등급은 97에서 98, 그리고 1등급 커트라인을 찾아보면 40%인 4등급까지 3월 모의고사 1등급 내에서 경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5등급제에서 봤을 땐 2등급이 34%이기 때문에 2등급 받는 학생들까지도 사실상 모의고사는 1등급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에서 15%가
그렇게 낮은 목표가 아니고요. 일단 저 정도 안에 들어야 그 이상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가장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가장 중요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파트인데요. 학생들이 이렇게 내신 수업을 하면서 중간고사 직전에 아이들에게 물어보죠. 공수원을 안 해본 사람. 그러면 한 명도 손을 들지 않아요. 즉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대부분의 아이들, 정말 보수적으로 잡아도 한 60%의 아이들은 공수원을 적어도 2번 정도씩은 하고 올라올 겁니다. 하지만 60%라고 하면 3등급 거의 끝자락 가지고요. 한 40점대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즉 공수원을 2번, 3번 하고 왔음에도 40점, 50점을 받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수학이라는 과목의 차이점에서 출발을 해요. 저는 아이들에게도 그렇고 어머님들께도 그렇지만 중학교 때의 수학과 고등학교 때의 수학은 다른 과목으로 조금 보셔도 될 정도로 차이점이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3가지 정도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완벽한 개념이고요. 2번째는 조건의 분해예요. 그리고 3번째가 논리 구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요 3개가 반영된 시험지가 고등학교에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좀 간단하게 얘기를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 개념이 아이들이 완벽하지 않아요. 이 부분을 학교 선생님들께서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아이들이 정말 완벽하게 개념을 모른다라는 점을 가지고 한 5번에서 8번 정도의 개념을 조금 후벼파는 문항들을 출제를 하세요. 그러면 오답률이 생각보다 높습니다. 그리고 2번째는 조건의 분해예요. 저희가 중학교 때 아이들이 수학을 모른다라고 질문을 할 때 보통 이거 어떻게 푸는지 모르겠어. 이 문제가 뭔지 모르겠어. 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중학교 학원, 학교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야. 라고 한 문제를 통으로 가르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문제라는 것 자체는 수학에서 여러 가지 조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져요. 보통은 3단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초기 조건이 존재를 하고요. 추가 조건이 존재를 하고 발문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 문제를 몰랐을 때 그냥 통으로 모른다 라기보다는 이 조건들 중에 하나에서 2개 정도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르는 그 조건들에 대한 집중적인 공부가 필요한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아이들은 공부를 어떻게 해왔냐?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야. 이 문제 뭔지 모르겠어. 학원에서도 이 문제 이렇게 푸는 거니까 앞으로 너네가 문제집에서 풀어봐.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왔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건들을 분해해 나가고 각각에 맞는 대응들을 공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따가 뒤편에서 간단하게 한두 문제 고등학교에서 어떻게 출제하는지를 보여드리면서 또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대처는 어떻게 하느냐? 앞으로 그럼 공부는 어떻게 시켜야 되느냐? 좀 단순한 부분이 있어요. 지금까지 아이들이 수학 문제를 몰라서 질문을 했을 때 선생님 이거 모르겠어요. 엄마 나 이거 모르겠어. 이렇게만 질문을 했다면 질문 방식을 간단하게 바꾸는 것만으로도 공부를 조금 조건에 따라서 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에 이 조건에 대해서 모르겠다라는 건 이 문제가 뭔지 모르겠어가 아니라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이 한 줄이 무슨 소린지 모르겠어. 이렇게 질문이 좀 바뀌어야 돼요. 선생님 도저히 얘가 말하고 있는 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 단어가 어떤 조건인지 모르겠습니다. 질문을 이렇게 해 나가야 돼요.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이 사이에 화살표로 제가 표시해드린 논리 구조가 생기게 돼요. 이 조건에서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며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런 식으로 풀이를 해야겠다. 즉 어떻게 푸는지가 아니라 왜 이렇게 푸는지에 대한 논리 구조가 생기는 거죠. 이 논리 구조의 힘은 고등학교 시험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문제를 풀어라 해서 10분, 20분을 주고 풀리면 결국에 아이들은 그 문제를 맞춰요. 하지만 50분으로 시간을 제한하자마자 이 문제를 이렇게 푸는 이유를 모른다면 풀이를 생각해내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빡빡한 고등 수학에서는 이 논리 구조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논리 구조에 대한 것도 당연히 질문 방식을 바꾸는 데에 있어요. 조건들은 이게 무슨 소린지 모르겠어 해서 시작이 됐다면 이 논리 구조를 강화하는 거는 왜 이렇게 풀어야 되는지 모르겠다 해서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학습해 나가면서 여름방학부터 겨울방학을 보내게 된다면 분명히 고등수학에서 좋은 성적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면 안 그러시길 바라지만 어떤 아이들은 또 3등급도 받고 4등급도 받게 되겠죠. 2등급이 34% 정도가 되는데요. 3등급이 나오면 34%부터 66% 굉장히 넓은 레인지에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럼 아이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 나는 낭만의 정시파로 진입을 해야겠다. 특히 대치 지역에 있는 학교들은 정시 입결이 워낙 좋기 때문에 선배들을 보고 그래, 나는 수시를 놓고 정시를 해야겠다. 근데 설명회를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번 개정 입시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그리고 수시를 벌인 아이들이 정시를 잘 보는 경우도 극히 드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중간고사 1학년 성적이 굉장히 중요해요. 적어도 3등급은 나오면 안 되고요. 물론 목표는 1등급이어야겠죠. 그렇죠? 그러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웬만하면 이 문항들을 제대로 좀 공부해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공통수학 1, 2가 가장 중요해요. 결국엔 1학년 성적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2학년 때 가서도 공부를 놓을 확률이 높고요. 1학년 때 보는 공수 1, 2가 아이들이 가장 많이 공부를 하고 오는 과목이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등수가 나뉘게끔 시험이 출제가 될 거고요. 그래서 아까 순서가 정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이번 겨울방학 때는 공수1, 공수2를 무조건 제대로 공부를 시켜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수1 같은 경우가 굉장히 중요할 거고요. 그러면 대수, 미적, 확통 등등은 언제 해야 되느냐? 그걸 겨울방학 직전까지 끝낸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웬만하면 순서는 정해져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개념 문항들이 출제가 돼요. 뭐 1, 2, 3, 4번이 아니라 객관식 한 중반부쯤에 출제가 되고요. 조금 극단적인 사례로 2022년 중동고등학교 2학년 중간고사에 거듭제곱근의 완벽한 개념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근데 9등급제에서 1등급 커트라인이 두 문항이 틀린 게 1등급 커트라인이었는데요. 그 1등급을 받은 아이들의 대부분이 마지막에 제일 어려운 문제 하나를 틀리고 그 개념 문제를 틀려서 1등급을 받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개념들이 꽤나 중요도 높은 파트에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50분에 풀어야 하는 고난도의 빡빡한 시험지예요.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분, 20분을 주고 풀어라 라고 하면 아이들이 정답을 낼 수 있겠지만 50분으로 제한을 하게 된다면 많이 써야 3분, 4분 정도를 시험에 쓸 수 있을 거예요. 거기에다가 긴장이 되면 시간이 훨씬 빠르게 흐르게 되고 중간중간에 한두 문제에서 말려버리면 시험지 자체에서 못 푸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장에서 제대로 풀기 위해서는 어떻게 푸는지 보다는 이 문제에서 이 풀이를 적용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번 방학 때부터 집중적으로 학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항상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기저기서 많이 또 들으셨을 거고 정의와 근본이 결여된 단순한 반복 선행은 의미가 없어요. 즉 대수 과목을 저희가 특정해서 얘기를 해보면요. 고1 아이들에게 대수해본 사람 대부분이 대수를 했어요. 기억나는 게 뭐냐? 그럼 아이들은 수열에서 어떤 공식조차 잘 기억을 못합니다. 그런데 그런 공식들은 교과서를 펴면 나와 있는 공식이에요. 그러면 공식은 까먹어도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 결국에는 그 과목을 선행을 하는 이유는 뭐냐? 거기에서부터 나오는 논리들에 대해서 적응을 하고 익숙해지도록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신 직전에 방학이 돼서 다시 공부를 하게 됐을 때 그 논리 구조가 확 와닿으면서 공식들을 복습하게 되고 유형, 심화 같은 마지막에 풀이 내용들을 복습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단순히 그냥 이래도 했다. 여기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알아. 로 선행을 하는 거는 저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고등학교적 사고가 이렇게 3단계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2번과 3번은 많은 아이들이 거의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궁금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아이가 개념이라도 좀 제대로 학습을 했을까? 그 부분을 제가 설명할 때 보통 이 내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3-1의 제곱근을 배우게 돼요. 근데 제곱근은 대수 과목의 거듭제곱근이랑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단원이에요. 그래서 집에 가셔서 혹시 아이들에게 뭐 땡땡아 제곱근이 뭔지 아니? 라고 했을 때 만약에 루트 아니야?
라든지 요런 대답이 나오면 지금 시간이 3시 15분이잖아요. 아마 집에 가셔서 저녁을 드실 텐데 저녁을 거르게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곱근이라는 것은 결국 제곱을 해서 나오는 어떤 식의 근이란 뜻이고요. 방정식이 나오면 가장 좋아요. 정확한 설명은 x제곱은 a의 근이다 라고 만약에 집에서 아이가 대답을 하신다면 오늘 저녁은 학원이 없으시다면 외식을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간단하게 두 문항 정도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사실 저는 중등고 수업을 좀 전문적으로 많이 하면서 여러 어머님들 또는 타 학원에 실장님들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부교재나 프린트가 나오긴 나오는데 생각보다 연계도가 낮다. 그냥 창의적인 문제들이 많이 나온다. 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 그거는 수학을 하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느껴질 수 있어요. 보시면 작년에 있었던 절대등급 B단계 문제고요. 부교재 동일 조건을 서술형 마지막 6점짜리 문제에 배치를 했습니다. 즉 여기서 말씀드린 초기 조건으로서 부교재 문항을 그대로 들고 온 거예요. 근데 이 문제가 부교재 문항처럼 느껴지지 않는 이유는 당연히 추가 조건이 배치됐기 때문이죠. 그러면 아이들한테 이 중등고등학교 기출문제를 물어봤을 때 이거 못 풀겠어가 아니라 적어도 두 단계 중에 어디를 모르겠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PC의 길이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까지가 이제 추가 조건이 되는 거고요. 뒤에 또 발문을 제가 생략하긴 했는데 최소가 되도록 하는 뭐뭐를 구하시오. 그래서 이렇게 3단계로 이루어지도록 문항을 출제하고 계십니다. 그럼 부교재 또는 프린트 문항들이 활용되는 부분이 초기 조건을 구성하는 그런 단계로서 문항들이 활용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항 자체도 잘 이해를 해야 되고 추가 조건으로 붙는 아이들도 학습이 돼야 됩니다. 자, 이 친구는 외대부고 문제인데요. 보시면 고1 6월 모의고사에 주어졌던 부등식을 그대로 초기 조건으로 가지고 왔어요. 하지만 여기에서 나왔던 x값의 범위를 바꿔 나가면서 추가 조건을 배치하고 조건을 변형하시면서 내신 문항들을 출제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어려운 문제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시중에 있는 문제들에서 어떤 조건들을 어떻게 꼬아 나가느냐로 난이도를 조절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말씀드린 조건을 분해해서 내가 어떤 파트를 모르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이제 제가 어떻게 수업하는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고등학교 시험은 테스트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50분 안에 내가 어떤 문제를 넘길 것이며 어떤 식으로 전략을 짜고 운영을 해 나갈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학교 시험지랑 거의 똑같은 실전 테스트를 보게 될 겁니다. 네, 그러고 나면 그 시험지에서 나왔던 문제점 그리고 몰랐던 문항에 대한 복습들 그리고 어떤 부분을 모르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학습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복습 자료로서 필기 자료는 당연히 제가 판서랑 똑같이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문항들에 대한 유사 문항들 그리고 저의 코멘트까지 다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엔 시험지 안에서 나타났던 문제점들을 학습해 나가면서 고쳐 나가면서 수학 실력을 늘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고 이제 그렇게 학습이 됐다면 그 오답들을 한 번 더 보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개별 오답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토요일 시간이 바뀌어서요. 한번 안내를 드리면 수요일, 토요일 모두 6시부터 10시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번 여름방학 때는 대수, 실력 심화부터 저희가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1월 전까지 대수, 미적 등등을 다 끝낼 거고요. 겨울방학부터는 공수 원투에 최대한 집중을 해서 3월부터 내신을 좀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커리큘럼으로 저가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도만 채우는 것보다는 고등학교적인 수학을 앞으로 제대로 공부를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자랑을 많이 하는 편은 아닌데요. 보통 어머님들께서 앞으로 수학 학원을 선택하실 때 두 가지 기준 중에 하나로 선택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적을 잘 받는 학생들이 있는 학원 그리고 어떤 아이가 성적이 많이 오른 학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실 텐데 저는 후자가 좀 더 기준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어려운 테스트를 보고 들어간 학생들에 대한 수업을 하는 것도 너무나도 좋은 수업이겠죠. 그런데 결국에는 성적 향상을 시키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내신이 어떻게 출제되는지에 대한 메커니즘을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되고 끊임없이 그 선생님들의 사고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노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더 후자에 초점을 맞춰서 앞으로 선택을 해 나가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후자에서는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강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소연도였고요. 여기 보시면 전화번호가 있어요. 근데 저 번호는 상담용 번호라서요. 언제든 전화를 남겨놓으셔도 좋고 문자를 남겨놓으시면 제가 시간 될 때 바로바로 콜백을 드려서 자세하게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